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R&D 전략입니다. 그중에서도 제1차 국가기술자문회의 보고서에서 나온 핵심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뭐랄까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위한 청사진, 설계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로 먹고 살 것인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죠. 자료를 보니까요. 국가 R&D 투자를 GDP 대비 5%까지 늘린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정부 R&D 예산을 한 30조 원대까지 확대한다. 이런 목표가 딱 제시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예산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그런 핵심 기술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계획의 속살을 좀 같이 들여다보고 이게 또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고서는 그냥 예산을 늘리겠다, 이런 선언 그 이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우리가 집중할 건지, 그리고 그런 기술 개발을 잘 뒷받침하려면 지금의 연구 시스템을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상당히 구체적인 방향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향이 구체적이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단순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해 관건이니까요. 오늘 그 핵심들을 한번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GDP 대비 5% R&D 투자, 그리고 2026년까지 정부 예산이 30조, 1천억 원이라고 했죠? 네, 30조 1천억 원입니다. 와, 이 숫자들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근데 뭐 숫자 자체보다도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겠죠? 정확합니다. 이게 2023년 예산 대비해서 보면 한 21% 정도 증가한 액수인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막대한 예산이 소위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부르는 분야에 집중된다는 점이에요. 아,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요? 네, 뭐 잘 아시는 AI나 반도체, 또 바이오, 양자 같은 정말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그런 분야들이죠. 여기에만 거의 1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0조 원이요? 와,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아주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1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걸 넘어서서 결국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배분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어요. 과거에도 보면 R&D 예산 증액 자체는 계속 있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럼 이번 계획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과거에 정부 주도 R&D가 좀 뭐라고 할까, 여기저기 분산 투자되거나 너무 단기 성과 위주로 흘러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계획에서는 아마 그런 점들을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 기술 확보에 한 2.3조 원,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육성에 2.6조 원, 또 AI 기반 디지털 전환이나 인프라 구축에는 무려 8.5조 원, 이렇게 좀 명확한 목표랑 분야를 설정했어요. 아, 분야별로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놨군요. 네. 그리고 그냥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연구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아, 시스템 개혁 이야기. 마침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연구과제 중심 제도, 흔히 PBS라고 부르는 거요. 이걸 개편하거나 아예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30년이나 유지된 제도인데 이걸 바꾼다는 건 연구 현장에는 정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한 변화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건가요? 네, 그 PBS 제도가 사실 그간 연구 현장에서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연구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기보다는 짧은 주기로 계속 연구 과제를 따내려고 경쟁해야 하고, 또 연구비 집행이나 행정 처리 부담도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연구 자체보다 과제 따는 거나 행정 처리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구조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연구 내용보다는 뭐랄까, 과제 수주 그 자체에 매몰되기 쉬운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네, 보고서에서는 PBS 제도를 폐지하고 가칭입니다만 연구과제 중심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연구 자율성을 대폭 늘리고 행정 부담은 확 줄여주겠다. 자율성 확대와 부담 완화. 네, 그래서 연구 과정에 자잘하게 간섭하기보다는 최종적인 성과나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자들이 좀 더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연구 요람제 같은 안정적인 지원 모델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새로운 제도가 당장 현장에 딱 안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나 보완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네, 그건 당연하겠네요. 아무튼 연구 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역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AI인 것 같아요. 자료에 AI G3라는 목표가 나오던데요. 아, 네, AI G3.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와, 이거 정말 야심찬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목표는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이걸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들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AI 분야 투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026년까지 AI 연산 인프라, 그러니까 GPU 같은 핵심 자원들을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고요. 또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로드맵도 추진합니다. 차세대 AI 반도체요? 어떤 것들이죠? 여기에는 더 강력한 연산을 위한 NPU라던가 또 인간처럼 좀 폭넓게 사고하고 학습하는 범용 인공지능 HI 구현을 목표로 하는 칩 개발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해서 전력 효율을 높인 뉴로모픽 칩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와, MPU, AGI, 뉴로모픽. 듣기만 해도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 기술을 그냥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아예 미래 AI 시대를 우리가 선도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네요. 근데 이런 AI G3라는 목표 달성이 글쎄요, 단순히 정부 예산 투입이나 기술 개발만으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보면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거대 민간 기업들의 투자 규모나 생태계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이런 경쟁 환경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일까요?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정부 주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계획에도 보면 AI 인재를 키우고 또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관련 규제도 정비하고 그리고 또 AI 윤리 규범을 마련하는 것 같은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네, 그리고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걸 통해서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활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요. 또 AI 연구 허브 같은 걸 구축해서 산학연 역량을 한데 모으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민간의 역동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정부는 핵심적인 인프라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 분담,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역할 분담이군요. 그리고 AI 일상화라는 표현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AI 일상화? 법률, 의료, 복지, 환경, 재난, 안전 같은 공공 분야는 물론이고 산업 현장까지 AI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구현되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상당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AI를 그냥 기술 개발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예를 들면 법률 분야에서 판례를 분석해 주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걸 돕는다든지 아니면 의료 분야에서 진단을 보조하거나 신약 개발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식이죠. 정말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I 도입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라든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또 알고리즘의 편향성 같은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비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 부분도 고려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AI 윤리나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기술 발전 속도와 우리 사회의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AI 외에도 12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른 분야들도 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 투자가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또 감염병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그래서 혁신적인 신약 개발이라던가 디지털이나 AI 기반의 의료기기, 또 첨단 재생의료 같은 분야에 2026년까지 총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조 원.
이것도 상당하네요. 네, 이게 단순히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겠다. 이 목표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물론이죠. 우리 주력 산업이니까요. 또 양자 기술 같은 거요. 이건 아직은 좀 초기 단계 같긴 한데 미래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는 소위 게임 체인저 기술 투자도 언급되었죠. 한 8,500억 원 규모라고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력 산업인 만큼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한 투자가 한 2조 6천억 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고요. 양자 기술은 사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뭐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양자 통신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한번 기술적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아,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판단입니다. 그 외에도 뭐 우주항공,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같은 분야들도 국가 안보나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들이고요. 아, 그리고 특히 최근에 K방산, 이거 정말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 내용도 있더군요. 기존 무기체계 고도화뿐만 아니라 미래 국방 R&D 투자 계획도 상당하던데요. 네, 있습니다. K9 자주포나 KF-21 전투기 같은 기존 기술의 성능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AI나 로봇,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국방 기술 개발에요. 2026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조 9천억 원이요? 와. 네, 이게 단순히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걸 넘어서서 방산 수출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까지 염두에 둔 그런 다각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렇게 다양한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기술 주권 확보라는 큰 목표하고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 소부장 국산화자, 공급망 안정화 노력 이런 것과도 다 맞닿아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언급된 K-문샷 같은 프로그램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연구 지원,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이 좀 있더라도 혁신적인 시도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K-문샷 프로그램은 단기 성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실패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겠다 이런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전략기술 투자는 단순히 기술 자체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대규모 국가 R&D 전략이요. 이제 연구실 담장을 넘어서 실제 우리 지역 경제나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동안 보면 R&D 역량이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있나요? 네, 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보고서에서도 보면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지역 특화 산업 연계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주력 산업과 관련된 R&D 프로젝트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죠. 지역 스스로가 혁신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 팁스 프로그램 확대 같은 것들이요. 특히 딥테크 스타트업, 그러니까 첨단 기술 기반의 창업을 좀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팁스, 즉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폴 스타트업 같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요. 특히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한 기술들이 그냥 실험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창업이나 사업화로 이어져서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성과 확산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부의 R&D 투자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민간 투자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런 대규모 투자와 시스템 개혁이 연구 현장의 혁신을 먼저 촉진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과 스타트업으로 쭉 확산돼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그런 큰 그림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계획대로 다 착착 진행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 R&D 투자 확대와 함께 세제 지원이라던가 규제 혁신 같은 민간의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아마 병행될 겁니다.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R&D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지역과 스타트업이 이 혁신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R&D 전략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를 포함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대규모 선택과 집중 투자, 이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그 PBS 제도 폐지 같은 과감한 시스템 개혁,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DP 5% 투자, 30조 원. 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딱 떠오르네요. 네, 이러한 전략들이 만약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요. 이게 단순히 특정 산업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더 똑똑해진 AI 서비스가 나온다든지 새로운 질병 치료법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이 구축된다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죠. 그렇겠네요. 물론 목표 달성까지는 앞으로 많은 도전과 과제가 따를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 설계도를 한번 쭉 들여다보셨는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편리한 AI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난치병을 극복할 획기적인 바이오 기술일 수도 있겠죠. 또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확 열릴 수도 있을 거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